새해 첫 주말입니다. 서울은 날씨가 좀 흐렸는데 이번 주 일요일은 좀 많이 다시 추워진다 그럽니다. 네, 허성행님 자주 뵙겠습니다. 상규님도 어서 오시고요. 지금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34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34분요. 네, 김정도님 자주 뵙겠습니다. 금주님도 어서 오십시오. 여기 무슨 애견 케미칼, 예, 애견 케미칼 리포트가 없죠. 네. 아이고, 새해 제가 바지락을 떨어야 되는데, 시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34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1월 5일입니다. 1월 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지킴이가 되고자 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했는데, 새해 시작부터, 네, 작년에 너무 무리했나요? 작년 10월 이후에 너무 무리했는지 새해 벽두부터 계속 하락세입니다. 어제도 사실은 장 막판에 밀려가지고 미국 증시가 재미가 없었고 그 외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어제 일자리 고용이 여전히 견고하다 해서 금리가 조금 올랐는데 이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말 이후부터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수준이 아닌가 싶고, 자, 어제 일본이 노토반도 지진 때문에 어제 일본은 장중에 개장 초반 한 2% 이상 2.3%까지 빠졌었죠. 그러다가 좀 회복하는, 어제는 일본이 새해 첫 개장을 했는데 일본의 노토반도 지진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 피가 크던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주식시장하고 상관없지 하는데 사실 심리로 상관이 큽니다. 옛날에 동일본 대지진 아니면 9.11 테러, 9.11 테러는 특히 전 세계 증시가 엉망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막 큰 지진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도 사실 주식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어제 우리 시장이 지금 신경 쓸 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고, 오늘 우리 시장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원래 새해는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는 좀 희망의 부품입니다. 새해 계획도 세우고 이럴 때, 주식시장이 아직 새해 장세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부터 계속 분석해 드리고 있죠. 새해 통상 연말 연초 장세는 무겁다. 왜냐? 금융투자의 배당차익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니까 배당 낙일부터, 그러니까 폐장일 전날부터 폐장일을 비롯해서 새해 개장에 쭉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그런 일이 생기네요. 자, 2023년 초, 작년 초에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작년 초도, 네, 새해 개장일, 당연히 폐장일 이틀째부터, 네, 배당락일부터 나옵니다. 대체로. 그래서 쭉 금융투자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외국인이, 1월 개장 후 새해 개장일 사흘째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네, 금융투자의 매물을 받아내니까 지수가 크게 오르고 이때부터 네, 새해 장세가 전개됐다. 코스닥 시장은 금융투자가 그렇게 배당 차익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역시 좀 코스피에 비슷한 분위기로 묻어갔다. 근데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좀 중요하네요.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날은 약하더라. 이거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올해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게, 지금 올해는 좀 희한했던 게요. 배당락 1부터
금융투자의 매도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더니 새 개장 이틀째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막 쏟아지네요. 금융투자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금융투자 쏟아지니까 네, 지수가 코스피가 2.3%나 하락하고 이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큰 폭 하락했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금융투자의 네, 배당책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와중에 외국인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그제 이틀 동안 외국인도 많이 팔았네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당연히 외국인의 막대한 매물에 금융투자의 기계적 매물까지 쏟아지니까 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도 아직은 어제는 외국인 매수를 보였지만 금융투자의 매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좀 희망찬 어떤 흐름이 보이려고 한다면 금융투자와 외국인 매물이 아직은 발목을 잡고 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초반에 빠지지 않아요? 재작년도 그랬고요. 좀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근데 2022년 초는 제가 비교를 안 하는 이유가 이때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1월달에 작살이 났었어요. 공룡이 한 마리 들어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뺐는데 보통 연초에 적어도 한 2일, 많으면 한 4일 정도까지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왜? 네. 이게 배당 차익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언제부터 이런 게 올 거냐? 결국 이런 흐름이 오는데요. 언제부터 올 거냐? 그거 달렸는데, 아직은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연이틀 프로그램 매도, 배당 차익 관련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아직은 나올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계속 금융투자의 매물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이 좀 되려면 외국인들이 좀 많은 양을 사줘서 금융투자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마치 이런 날이죠. 2023년 개장 3일째 이런 흐름처럼 외국인이 금융투자의 매물을 보다 더 많이 사주는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보면 금융투자가요. 요거 한번 볼까요? 어제 금융투자가 한 1시 45분 지나면서 순매도가 줄었어요. 보통 금융투자 같은 데는 한번 방향이 잡히면 쭉 그 방향으로 장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한 1시 45분부터 순매도가 줄었다 하는 것은 뭐냐? 금융투자는 12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프로그램 매수를 안 했습니다. 배당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나올 게 이제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 뭐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어제처럼 막 1,300억씩 팔면 답이 없죠.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를 안 해주면, 아니면 개장일처럼 순매수를 해주면 더 좋고요. 네. 요거 잘못됐네요.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파란색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양시장에 조금 처지가 다르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어쨌거나 금융투자는 계속 순매도할 환경이라서 외국인이 좀 사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고, 코스닥 시장은 금융투자는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데 외국인만 좀 어떻게 덜 팔아주면 좀 움직일 수 있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상대적 수급은 코스닥 시장이 낮죠. 왜냐? 금융투자는 유가증권 시장, 금융투자란 주구장창 매도할 세력이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매도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거고, 코스닥은 금융투자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수급상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유가증권 시장도 금융투자가
이건 뭐 현선물과 가격 차이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융투자가 이렇게 순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외국인들 사주고 하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한 며칠 정도는 새해 랠리가 벌어지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투자 매물이 충분히 좀 소화되고 외국인이 좀 강력하게 순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장세가 와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코스닥은 그 정도는 아니라서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이 좀 도와주면 코스닥 장세가 전개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5일 보면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보다는 낫죠. 코스피는 보면 최근 5일 동안에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이 사흘 되는데 코스닥은 이틀. 그리고 코스닥은 폐장일과 새해 개장일 날 상승 종목이 1100개가 넘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그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리고 1월 3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거의 2배 이상 많았는데 코스닥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금융투자에 매물이 나오는 거 당연히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으로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걸로 쏟아지니까 당연히 지금의 이 상황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장은 결국은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그다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한 흐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에 좀 분위기가 싸해서 여러분 좀 힘드셨을 건데 그게 금융투자 제가 연말부터 계속 설명해드린 금융투자의 배당 차익 프로그램 매매 영향 저는 올해는 근데요 사실은 외국인이 강한 매수를 보이면서 금융투자의 매물을 좀 그뜬히 소화할 줄 알았어요. 그런 걸 기대했는데 올해도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외국인들이 북오픈을 아직은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자, 그 속에서 어제 흐름에 하나 눈에 띈 게 제가 그동안 쭉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시의원님한테 분석해드린 내용입니다. 어제 보면 WCP 다음에 어제 보면요 WCP 어제 고개를 들었었죠.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새해 들어서 전체 시장 흐름과는 달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죠? 2차전지 소재 관련한 것들이죠. 엔캠도 마찬가지예요. 엔캠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의 특급 참여 우리 하 대표가 여러분 곁에 분석을 대신 해드렸습니다. 자, 1월 2일 날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기차 보조금 이제 이게 FEOC가 작년 12월 1일 날 발표를 한 거 기준 드디어 그동안에 FEOC 해외 우려 단체에 대한 기준을 좀 해주세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미국이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FEOC가 어디 갔나요? 제 이슈 분석 들어가면 여기 발표했군요. 자, 외국 우리 단체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의 독재자들이 국민을 마구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눈과 귀를 가리고 니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가축처럼 살아라. 주는 대로 먹고 떠들지 마라.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은 그걸 처음으로 적용을 한 게 이번에 리스트를 했더니 대폭 줄었어요. 보조금 모델 수가 19개로 대폭 줄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GM인데요. GM이 볼트 모델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블레이즈와 이코녹스는 제외가 되어버렸어요. 차이가 뭐냐? 결국 배터리는 볼트는 LG에너지솔루션의 미시간 공장에서 만들었고 블레이즈 이코녹스는 얼티엄 셀즈 이거는 LG하고 GM의 합작 공장이죠. 여기서 만들었는데
미시간 공제, LG 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제에 만든 거는 보조금을 받고 얼티엄 셀즈 만든 거는 못 받았다. 그러면 얼티엄 셀즈 뭐 했길래 네. 분리막과 전액을 중국 걸 썼군요. 그래서 신저우방은 우리가 흔히 캡캠이라고 알고 있는 회사가 신저우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분리막 전액을 쓰니까 이들은 제외야. FEOC 규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얼티엄 셀즈는 네. 신저우방 캡캠 거를 2024년까지 분리막은 2025년까지 계약됐으니까 이대로 본다면 2025년까지는 이 집들은 못 받겠네요 보조금을. 그런데 이렇게 잘리고 난 다음에 GM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얼티엄 셀즈 지금 얼티엄 셀즈가 만든 배터리가 이번에 보조금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향후 보조금을 가능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중국 걸 안 써야죠. 앞으로니까 향후니까 당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발표를 하자마자 또 창신 신소재도 미국의 분리막 투자를 대규모로 하기로 했다가 대폭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날 샜구나 이걸 알겠죠. 그러니까 전기차용 분리막은 해봐야 안 되겠구나. 딴 데 산업용 분리막이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전액은 미국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엔캠밖에 없죠. 공장이. 이것도 다 제 카페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배터리 3사 전액 공급업체 제가 다 해놨죠. 이런 거 다. 그래서 엔캠이 중국의 텐치는요. 이거 LFP 중심으로 LFP에 들어가는 전액을 주로 많이 하는 곳이 텐치입니다. 캡캠하고 엔캠이 3원계에 주로 많이 하는데요. 그동안 LG는 캡캠 걸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공장이 있는 곳이 엔캠 4만 톤, 설브랜 홀딩스 5천 톤, 너무 코딱지만 하죠. 미쯔비시 18,000, 요거 파나소닉 해서 요건 테슬라라고 하는 거죠. 테슬라 공급하기도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GM이 얼티엄 셀즈가 하려면 엔캠밖에 없죠. 5천 톤 하는 데 가서 뭐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엔캠밖에 없다. 지금 미국의 공장이 가동 중인 곳은 여기밖에 없다. 근데 국내 업체들이 지금 미국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뭐 어떤 회사들은 올해 말 2024년부터 뭐 완공하고 가동 들어간다. 네, 택도 없소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케미칼 공장 짓는데 한 2년 걸립니다. 인허가까지. 인허가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환경부가 엄격하거든요. 여기는 유독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받고 하려면요. 앞으로도 한 2, 3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엔캠은 대신에 정설을 계속 하면 됐죠. 그래서 정설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정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 건데 이러시는데 모르셔서 그래요. 자, 전해액의 특성을 알면 전해액은 제가 뭐라 그랬죠? 네, 리튬 염과 첨가제, 용매를 섞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탱크를 늘리면 됩니다. 신설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정설에는 그걸 별 비용이 안 된다. 그래 조지아 정설 2만 톤 정설하는데 70억 들었다는 후문입니다. 탱크만 갖다 붙이면 돼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제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뭐 그동안에도 우리 정영님 프로님 CEO님한테 쭉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알려드렸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공장별로 누가 공급하는지 다 이걸 지금 GM과 합작법인 이게 얼티엄 셀즈거든요. 이걸 지금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엔캠밖에 없죠. 앞으로도 엔캠 미리 하기로 했는데 공장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누구 약속 기다릴 때 5분 동안 우리 하 대표 카페에서 자료 읽어보고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 되시겠지만 이런 자료는 증권사도 없어요. 네. 왜냐 증권사들은 그동안 전해액 등등 소재들은 주로 중국 걸 사서 우리나라 써왔기 때문에 뭐 양극재 이런 거는 뭐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도
전해액 뭐 이런 소재는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엔캠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가 잘 없거든요. 엔캠 같은 거 보면 아직도 기관 매수가 잘 없어요. 왜 없느냐? 모르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잘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펀드 매니저를 가끔 통화해 보면요, 전액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아직도 불붙지 않았다. 그래서 어제 WCP, SKI 테크놀로지, 엔캠도 장중에 낙폭이 크다가 쭉 회복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해는 정말 소재에 관심을 2차 전지는 올해는 이제 양극재 거 잊으시고 소재 중심으로, 마치 아베 총리가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할 때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급성장한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거다. 어제 주식시장이 좀 그런 거를 보여주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언급 안 했지만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액을 잘 모르는데 리튬이온은 더 몰라요. 시장은 아직도. 우리 청자님은 많이 아시지만 또 이걸 우리가 전해질이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해질이 뭐지 하는 분들이 잘 많습니다. 왜 그러냐? 전해질이 큰 개념으로 말씀드릴, 전해액이란 것이 리튬이온에다가 용매, 첨가제, 이걸로 전해액이 구성되는데, 이 전해질을 이것보다 전해액의 상위 개념 전해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액체 전해질도 있고 고체 전해질도 있죠. 전고체 전지는 고체 전해질이잖아 하면서 상위 개념으로 전해질을 쓰는 분들도 있고, 리튬이온을 전해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자도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이것 들으면 전해질이 뭐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질을 리튬이온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쉽게, 혼동 안 오게, 그래서 리튬이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리튬이온이 맞죠? 또 뭐 그런 편 좀 더 들어가면 더 복잡한데요. 특수 전해질이니 더 복잡한데 어쨌거나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초기 단계다.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 가지고도 작년에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냥 속은 상하지만 그냥 넉넉 잡아 올봄까지 들고 가시면 이 구간을 접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쨌거나 흐름은 좀 그 소재 2차 전지의 올해는 주도 성장 주도주가 소재다 하는 걸 좀 어제 보여준 것 같고, 역시 새해도 변동성이 심합니다. 야, 어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개장 초반에 강세 출발했다가 쭉 밀려가지고 이 한 10% 이상, 어제 퀄리타스 반도체 개장 초반에 비싸게 잡으신 분들은 10% 이상 깨졌을 장세. 역시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온 디바이스 AI죠. 관련해서는 지금 이달 17일이죠. 17일날 아마 여기죠. 여기 17일날 갤럭시 S24에 생성형 AI, 온 디바이스 AI가 최초로 탑재된다. 이래서 관련한 것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하면요, 가온 칩스, 그 다음에 제조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 이 정도를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적절한데요. 온 디바이스 AI는 이 정도로 머릿속에 담아 주시는데, 최근에 제조 반도체가 제일 셌습니다. 제일 셌는데, 제조 반도체 외에는 대부분 다 적자 회사라서 좀 충분히 단타를 해야 할 이유가 어제도 보이더라. 여차하면 이런 거는 팔아버려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새해는 우리가 5% 몰리면 무조건 팔자. 그 다음에 다시 보자. 어떤 종목이 좋아. 앞으로 중기 전망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매매할 때도 5% 몰리면 일단 손절매하고 다시 내릴 때 더 저점에 사야지.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어제는. 그래서 오늘 삼성이 온 디바이스 AI 갤럭시 내놓는다 해서 지금 다시 강세 출발할 것 같은데, 온 디바이스 AI도 글쎄 강세 출발하더라도
종가는 모르겠다. 종목 특성도 그렇고요. 종가는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좀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구나. 어제도 느꼈습니다. 새해는 저희가 꼭 선절매 원칙을 지키시죠. 어떤 종목이든지. 네, 그 다음에요. 지금 캡티비전 전략 파트너 책이라는 BM.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깊게 안 가시는 게 좋겠어요. 주가 예측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주님 하리가 신주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 걱정돼 부분이요. 또 금주님 이거는 다 나왔죠. 이제 하리가 뭐 지난번에 1000만 주씩 쏟아질 때가 그렇고 이제는 그 더 이상 하이드로 리튬은 CB나 BW의 그 전환 매물은 그렇게 걱정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남아 있는 게 과연 그 대규모 공급 계약이나 연호 계약이 나오는지 그게 초점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주가 하락을 쭉 해왔던 그런 걸 소위 오버행 이슈라는데요. 그건 다 사라졌다. 사라졌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뭔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신년사에도 나왔지만 뭐 NET 인증, NEP 인증, 뭐 정부가 인정하고 특허 등등 이제 이런 거는 오케이. 다 이거는 객관적이네. 오케이 다 알아주는데 중요한 거는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주주님들이 다들 고생하시는데 네, 마찬가지로 올해 이 리튬은 정말 중요한 소재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수산화 리튬,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거의 전량 중국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정말 국산화가 절실한 부분인데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